사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 못했던 게 고전적 관점이 이상한 거잖아요. 해리 케인 있고 손흥민 있고 다이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름 붙인 게 모든 세트피스는 브렌트포드로 통한다. 아니 세트피스가 매 경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왜 놓치는 거야? 안녕하세요. 축팬 서현석입니다. 오늘은 전술 쪽지 시간이고요. 세트피스에 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오늘은 세트피스, 그중에서도 세트피스 코치에 대해 알아볼 건데 희찬이 형님이 이거 주제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요새 EPL 팀들이 세트피스 관련 득점이 올라가 있고, 그럼 이 득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럼 잘 나올까 우리 팀이라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심에 좀 코치가 있는 것 같아서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치가 사실 이제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세트피스 코치를 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작년만 해도 되게 세트피스 수비도 문제였고 공격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시즌 초반부터 벌써 한 5골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세트피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대한민국도 월드컵 나가서 세트피스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주로 약팀들이 세트피스를 좀 잘 살려서 득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세트피스 코치들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현대 축구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좀 도입이 조금 재밌는 이야기 네. 같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주기적으로 UEFA 소속 코치들이 모이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어디든 포럼은 있잖아요. 뭐 이름 하나 달아가지고. 그래서 UEFA 엘리트 코치 포럼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서 언젠가 한번 주제로서 팀이 열세 혹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 혹은 포커스를 둬야 하는 상황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른바 토론이 오고 가는데, 물론 오늘 주제가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세트피스 떠올리겠지만, 다들 혹시 그럼 우리 팀 좀 밀리고 있다, 열세다, 그럼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 생각하세요? 공격수를 하나 더 추가한다? 뭐 교체? 교체? 교체 정도? 네, 혹은 뭐 역습일 수도 있고 뭐 속공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패널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유럽 그 당시는 최고 감독이 벵거와 퍼거슨, 무리뉴였기 때문에 이 세 감독에도 질문이 가는데, 벵거와 퍼거슨은 같은 대답을 했고 무리뉴는 혼자 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벵거와 퍼거슨, 무리뉴 각각 생각하는 무슨 답? 벵거 무리뉴? 무리뉴는 무조건 카운터 어택일 것 같은데. 그렇죠. 벵거하고 퍼거슨. 퍼거슨은 잘 모르겠네. 뭐 어떤 게 나올지. 퍼거슨 뭐 헤어드라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소리 지르면 바뀐다 이럴 수 있는데, 벵거와 퍼거슨은 세트피스, 그 무리뉴는 트랜지션, 전환이죠. 뭐 무리뉴 전환이라는 거야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무리뉴는 진짜 뭐만 하면 전환이 나와서 빠른 전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드록바가 무리뉴를 처음 봤을 때 무리뉴가 전환이라는 껴서 조콜과 드록바 모두 야 전환이 뭐냐 저게, 이런 얘기 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벵거와 퍼거슨이 세트피스죠. 사실 벵거는 세트피스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벵거와 아스날 세트피스랑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뭔가 진짜 아스날은 세트피스에 약하다, 맨날 세트피스에서 먹힌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멀리 있는데, 어쨌든 고전적 개념의 그 감독들, 옛날 감독들도 세트피스를 강조를 했는데, 그럼 세트피스를 강조해도 이 좀 방법론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세트피스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좀 방법이나 요즘 뭐 세션이라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싶은데, 요새는 좀 다르죠. 확실히 스페셜리스트들이 등장했으니까. 맞아요. 뭐 옛날 생각해 보면 진짜 뭐 예를 들면 번니, 스토크 이런 팀들이 그냥 높이로 때려 박는, 아니면은 뭐 옛날에 스토크 같은 경우는 로리 델랍이라는 희대의 스로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하여튼 때려 박는 형식이 많았는데, 뭔가 뭐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요새 옛날에는 세트피스 잘하려고 하면은 선수가 더 중요했죠. 네, 그렇죠. 뭐 키 큰 선수, 맞아. 몸싸움 좋은 선수. 뭐 우리나라도 뭐 김신욱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크로스를 더럽게 많이 올려가지고 보는 애 답답했었는데. 근데 슈틸리게 시절. 근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9월 23일 기준 현재 세트피스 상위권 팀이 한 보면은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이 5득점을 1위고 2위가 맨시티, 브렌트포드 4득점, 그 다음에 리즈가 3득점인데, 이렇게 세트피스 득점도 높은 팀이, 사실 이 팀들이 엄청 키가 큰 팀이 있거나 그런 팀 선수 공격수가 있는 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장신의 공격수가 있는 팀들은 옛날 같은 뭐 크라우치
맞아. 크라우치도 있네. 뭐 이런 선수 아니면 대갈사비 옛날에. 대갈사비? 김신우. 왜 난 대갈사비하면 누가 저 대갈사비 이름 갑자기 기억나네. 김신욱이요? 아니 그 우리나라 대갈사비 말고 나는 김신욱 그 사람 말한 거 아니었어? 무슨 데이비스였나? 케빈 데이비스. 케빈 데이비스, 아. 케빈 데이비스 그다음에 틴 케일 뭐 이런 네. 선수들이 헤딩 그쵸. 엄청 잘했죠. 그런 선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팀들이 그렇게 헤딩 스페셜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득점이 좀 잘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잘하고 있는데 요새 그럼 토트넘 팬은 세트피스 득점 좀 올라갔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코너킥 상황이 되게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장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레스터전 같은 경우에도 한 선수에게 가까운 선수한테 패스를 준 다음에 다시 크루셉스키한테 줬나? 그러고 다시 올린 다음에 케인이 헤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수를 한 명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짧은 패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냥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이어가 헤딩한 것도 있고 그만큼 맞아요. 손흥민 어시스트. 그러니까 좀 코너킥 상황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는 것 같다는 느낌도 확 받고 있어요. 사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 못했던 게 고전적 관점에서 이상한 거잖아요. 해리케인 있고 손흥민 있고 뭐 다이어 있고 킥 좋은 선수 대가리 좋은 선수 있는데 로메로도 그쵸. 사실 헤딩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세트피스 득점을 그렇게 못했던 게 이상한 팀이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 달라졌단 말이야. 그만큼 그 달라졌다는 게 뭐가 달라졌냐? 그럼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 바뀐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코치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상위권 팀들 모두 세트피스 중요도를 일찍 깨달아가지고 전담 코치를 두었거나 혹은 전담 코치들이 왔다 간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름 붙인 게 모든 세트피스는 브렌트포드로 통한다. 그래서 브렌트포드 유니버스라고 제가 이름도 명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브렌트포드와 뭐 관련이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맨시티, 브렌트포드 당사자죠. 리즈 있고 이 모든 팀들이 세트피스 관련해서는 브렌트포드와 연관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EPL에서는 세트피스는 브렌트포드 유니버스 방금 언급했듯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브렌트포드와 연관되어 있냐 얘기를 해보면은 아스날의 니콜라스 조버 코치는 맨시티에서 온 사람이지만은 원래는 브렌트포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지아니 비오 코치가 현재 세트피스 코치죠.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 한때 브렌트포드의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리즈에서도 세트피스 코치를 있던 적이 있고 그 비엘사 감독이 인맥으로 모셔왔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은 현재 항상 말 맞아요. 스로인 코치. 스로인 코치. 그러나 마크도 브렌트포트와 미트윌레는 단장인 라스무스 안킬센이 한때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렌트포트와 모든 팀들이 관련 있는 거지. 이 상위권 팀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좀 스페셜리스트들이 세트피스라는 게 우리 항상 대가리 키 큰 사람 있고 킥 좋은 사람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단순히 생각하는 거죠. 걔들로 어떻게든 해봐. 근데 사실은 세트피스가 굉장히 정교하게 코칭이 들어가서 너 이렇게 했고 전술이 들어가 있는. 사실 정지되는 상황이니까 전술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변수가 없잖아요, 사실. 데드볼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속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오픈 플레이보다 세트피스 상황이 코치의 손길이 들어가기 더 쉬운 상황. 마치 체스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너무 좀 등하시했던 건데 그럼 이 등하시했던 거를 어떻게 중심을 끌어왔냐라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 지아니 비오거든요. 뭐 이분이 뭐 처음에 뭐 4,800개다 뭐 세트피스의 전술만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닥터 스트레인지 비유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이거다 이런. 그래서 놀림 많이 당했는데 처음에 놀림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지아니 비오 코치가 4,800자 이렇게 놀림하는데 지금은 그 조롱을 환희로 바꾼 그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럼 왜 유명했냐면은 이 사람 토트넘에서 요새 좀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유명했냐면 사리와 같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군요, 전문적으로. 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은행원에서 온 분을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은행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잘 안 해. 한국에도 김학범 그럼. 어쨌든 은행원 출신인데 사리도 사실은 유명했던 게 세트피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리가 한때 좀 걔도 세션 이런 것들이나 뭐 코치 전수들이 인터넷 아름아름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딘 팀이 잘한다 그러면 야, 어떻게 잘하는데 좀 빼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콜라 사리가 쓴 33개 세트피스 쓰는 블랙북이 그러니까 핸드북이 이탈리아 사이에 쫙 돈 적이 있어요. 야 저기 저기 뭔데? 봐봐. 우리도 세트피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 지아니 비오도 세트피스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UEFA A 라이센스 졸업 논문인가 혹은 코베르치아노인가 아마 거기 졸업 논문이 세트피스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트피스는 15개 득점을 하는 스트라이커와 같다. 아. 그러니까 즉 세트피스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는 매 시즌 15득점한 스트라이커를 버리는 것 같다. 오. 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15골 정도면은 거의 거의 수익권. 응. 아니 뭐 팀 대부분 한 시즌을 기준했을 때 한 대략 막 많이 넣는 팀들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한 60골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60골도 많이 넣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한 그 중에서 15 정도면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한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등권의 경우 15득점한 스트라이커 있으면 강등 안 당하죠. 그죠? 잔류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아니 비오가 얘기한 그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공격수는 부상당할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오늘은 못 넣을 수 있고 내일도 못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팀이 없으면 그거를 살려면 너무 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세트피스는 매 경기 20번 정도 나온다.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 말 그대로 지읒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강조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해진 계기는 피오렌티나 그 몬텔라가 이기던 피오렌티의 시나리오인데 이 시절 왜 유명했냐면은 그 당시 피렌체 득점이 70득점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세트피스 득점이 30점이었어요. 와, 그러면은 7분의 3? 뭐 40% 40%? 몇 골 넣은 거 아니야? 뭐 40% 50% 가까이 넣은 거죠. 오. 그 당시 세트피스 보면은 우리가 요새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에 막 뭉쳐 있다가 갑자기 쫙 퍼지면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그 당시 피오렌티나가 먼저 좀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AC 밀란 쪽으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C 밀란에서 유행시켰던 게 하나가 요새도 이것도 자주 보는 건데 프리킥 혹은 코너킥 상황, 프리킥 상황이죠. 디저 프리킥 상황 때 수비벽 사이에 공격수들을 껴넣는 거. 맞아요. 그래서 껴놨다가 공격수가 볼 찰 때 막 흩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 수비벽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득점하게 되고 요것 때문에 요새 규칙이 좀 바뀌어서 1m 룰. 그렇죠. 수비벽 사이에 그 공격팀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유행시킨 것도 지아니 비오거든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하나하나 좀 디테일들을 살렸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바로 유로 결승. 이탈리아가 동쪽으로 넣었던 게 세트피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아니 비오라는 사람이 세트피스계는 거의 스페셜리스트, 약간 달인 이런 느낌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럼 브렌트포드 유니버스와 연결되나? 브렌트포드가 이분을 섭외합니다. 브렌트포드가 그 당시에 막 2부 리그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 브렌트포드가 왜 이분을 섭외하게 되냐? 이 과정도 궁금한데 이 브렌트포드의 구단주 옛날에 우리 충무위키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구단주 혹은 단장이 라스무스 앙킬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브렌트포드가 구단주가 축구 도박 쪽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통계하게 되게 그죠? 능한 사람. 통계가 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세트피스가 매 경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왜 놓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라스무스 앙켈스탄 단장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계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오픈 플레이 골이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렇죠. 그 사람 보기에는 모든 골은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패스 플레이들에 들어가는 골들은 와 이게 골이지 이러고 그래서 3점 슛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스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조롱하는 거 같은데. 3점 슛에.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 들어가는 득점을 좀 무시한다. 그거는 좀 뭔가 좀 뭐 아다리로 그러니까 넣었다 뭐 이런. 전통적인 축구에서는 사실 세트피스로 득점하는 건 약간 운이다 이런 사실 선입견도 있거든요. 그나마 뭐 프리킥이 멋지게 나오면 뭐 이게 좀 더 주목받긴 하죠. 그렇죠. 항상 아름다운 득점은 패스 플레이에서 나오고 근데 세트피스는 좀 등하시한데 이 사람 보기에는 세트피스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켈슨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지아니 비오랑 비슷해요. 만약 회사가 매출의 30% 정도 담당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투자를 안 한다. 하루에 10시간 투자 안 한다. 그럼 정신 나간 짓이다. 근데 축구계 종사자들은 다 그러고 있다. 세트피스가 전 세계 득점에 30% 가까이 나오는데 아무도 이거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다.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아니 비오랑 좀 비슷하죠, 얘기가. 지아니 비오의 피렌체 득점이 40%였던 거잖아요. 좀 이 맥락이 좀 비슷한데 그래서 세트피스를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세트피스를 찾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 양성하려고 하고 그때 보였던 게 지아니 비오였고 지아니 비오가 이제 브렌트포트로 와서 세트피스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하니까 세트피스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트피스 전문가가 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찌 보면. 사실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얘기만 해도 사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 오픈 플레이로 득점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코너킥 연습 잘해가지고 패턴이 코너킥에서만 하나 먹혀가도 저희 완전 경기 결과 혹은 16강 진출 탈락 진출을 한 골 바꿀 수 중요하잖아요.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킥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헤딩 따줄 선수들도 좀 맞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민재 김민재가 선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남아공 월드컵 때도 허정무가 세트피스 굉장히 집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발실. 이정수가 2골 넣고 그게 사실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뭐 박주영 프리킥도 세트피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라스무스 앙켈슨 얘기하는 게 세트피스 득점은 하위권을 끌어올린다. 그 당시 브렌트포트 혹은 미트일란도 덴마크에서 강팀이긴 하지만은 유럽 대항전 나가면 약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강조해야 된다. 빅샘의 볼튼 혹은 토니 프리스 아까 얘기했던 스토크 이런 팀들이 세트피스 통해 강팀을 되는 걸 봤다. 그래서 중위권 혹은 중위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세트피스를 강조해야 된다 하면서 세트피스 코치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브렌트포드가 그렇죠. 거기서 또 집중하기 시작한 게 스로인이죠. 스로인은 세트피스 상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이다. 맞아요. 이걸 참 스루인도 세트피스로 봐야 되는 거군요. 데드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 스로인 상황에서 들어가면 세트피스로 기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스로인 뭐 예를 들어 스로인을 한 게 뭐 바로 슈팅에서 들어오고 이런 건 세트피스로 기록은 안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정지된 상황이라서 세트피스로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스로인은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버풀의 그로넨마크라는 코치가 세트피스계의 전 세계 최고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네스 기록도 갖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깨졌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옛날 로리델라베 가지고 있던 초장기 세트피스, 그러니까 스로인 최고 거리 던져서 이거 축구공 던지기 나중에 이거 올림픽으로도 한번 종목 나올 천 던지기 말고 공 던지기. 공 던지기. 어쨌든 이분이 최고 기록 갖고 있고 이분이 오기 전까지 리버풀의 스로인이 엉망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스로인 상황도, 그러니까 이분이 스로인을 던지는 기법, 잘 던지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로인을 활용해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옛날에 스로인 논문도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스로인 논문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읽어요? 스로인 논문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스로인을 전방으로 던졌을 때, 그러니까 앞쪽으로 던졌을 때랑 직선 상방으로 던졌을 때, 후방으로 던졌을 때 세 가지 상황 분류해가지고 세트피스를 하고 나서 그 선수가 공을 헌납하게 되는 확률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전방으로 던졌을 때 세트피스 그러니까 스로인 공을 받고 지킬 확률이 아마 30%? 40% 내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직선방을 던지면은 70%, 80%, 후방은 90%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앞으로 던지면 받는 선수가 무조건 등을 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 그다음에 뒤에 주면 앞을 보면서 받으니까 사실 공을 다루기가 더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청춘 FC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안정환 감독님께서 그 당시 감독님께서 스로잉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로잉을 나눌 때는 전방, 직선 그리고 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정환 코치가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전방에다 뿌릴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전방이 우선이다. 그러고 없으면 직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청춘 FC에서 잠깐 했던 것도 짤로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스로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고전적 개념에서는 전방이 무조건 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스로인 뒤로 던지면 안 돼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뒤로 던지면은 스로인 뺏길 확률이 99%고 앞으로 던지면은 30%다. 요새 중요한 게 점유율, 볼을 잘 간수하고 이거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방으로 던지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고전 개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논문 주제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논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무조건 전방으로 던지는 게 맞는데 후방에서 뺏겨서 역습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실제로 뺏겨서 역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을 뺏기는 상황을 극도로 무서워하면서 우리 스로이는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긴다. 이게 맞는 거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게 그 스로인 그 관련 방법 중 테크닉 중 한 방법 하나가 선수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네가 리버풀 기준인데 마네가 스로인을 잡고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로버트슨이 좀 천천히 걸어오거든요. 그럼 마네가 갑자기 공을 던져주고 쫙 빠져요. 그럼 마네는 마크되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일부러 바꾸는 거구나. 네, 그 로버트슨이 마네에게 쓱 던져서 받고 바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도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아무도 그 전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뭐 대부분 그냥 뭐 예를 들어 윙어가 공을 잡아도 그냥 원래 풀백이 많이 던지니까 그냥 풀백한테 주고 그냥 윙어가 그냥 아무데나 가는 상황은 있었지만 사실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건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가 경기에 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빡치잖아요. 그냥 저렇게 왜 빨리 시간 끌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세트피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소한 디테일인데 이런 거 챙기면서 조금씩 이길 확률을 올리는 게 그렇죠. 사실 이런 게 머니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관가하고 있던 통계적 중요 요소들을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킥오프도 세트피스를 봐서 킥오프도 그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진짜 그냥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쭉 일자로 서 있고 킥오프 하자마자 막 달려가는 그런 킥오프 하는 팀들도 많고. 얼마 전에 PSG 음바페가 뒤로 맞다. 주고 나서 PSG였다. PSG 있고 그 맨유가 아마 아. 리그에서 따라했을 거예요. 어. 그 주고 바로 뒤로 빼고 음바페가 막 치고 들어서 바로 뒤에서 뻥 차가지고 골 득점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걸로 옛날에 마르세유에 옛날에 그 로마에 있던 감독 중 한 명인데 이름이 지금 루디 가르시아 했던 중 한다는데 그 킥오프 나서 그냥 바로 뻥 차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푹 차가지고 상대방 진영에 스로이 만들고 거기 우르르 달려서 압박해서 그 볼 빼앗고 이게 일부러 그걸 만드는구나. 미식축구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식축구에서도 이제 킥오프를 찬 다음에 그 한쪽으로 몰아서 이제 뺏는 그런 네. 이제 경기 흐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 요새 이런 게 좀 세트피스 강조점이 하나하나 생겨오는 게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축구라는 거는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상황, 실시간 생각하는데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강조점이 올랐고 이런 데는 스페셜리스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재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재밌는 것,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옛날에 머니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머니볼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스탯을 강조하면서 팀이 약팀을 뭐 중위권 혹은 강팀을 끌어올린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출루를 옛날에는 신경 안 썼는데 출루 신경 쓰는 선수 찾아서 저평가 우량주 찾아서 끼워 올리는. 그래서 중위권 팀이 뭐 강팀 혹은 하위권 팀이 중위권 팀 되는 과정 이게 중요한 머니볼인데 요새 머니볼이 무너졌던 계기 중 하나가 강팀도 이런 걸 신경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팀도 그런 거 신경 쓰고 약팀도 신경 쓰면 사실 강팀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세트피스도 한때는 볼튼, 스토크 같은 팀들이 그걸 챙기면서 강팀으로 올라가는 거나 혹은 중위권 올라가는 데인데 요새는 강팀들이 이런 걸 챙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세트피스 요즘 득점 순위를 보면 뭐 사실 브랜트포드 정도를 제외하면 그냥 골 많이 넣는 팀이 세트피스도 많이 넣어요. 내가 세트피스 코치라고 해도 중위권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맨시티 아스널 불러. 그럼 가야죠. 멘부와 아부와 토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이 하위권에서 좀 뭐 혁명을 일으키면 상위권들 바로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여준 거 하나가 세트피스지 않나 생각해서 이 주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세트피스도 뭐 이거 통계학에 좀 기반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좀 야구가 통계에 가장 뭐 네, 능한 그렇죠. 스포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축구도 점점 통계학을 좀 중시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그냥 앞으로 던지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사실 뒤로 던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 전통적 관념이랑 다르도 그냥 뒤로 던지는 게 맞잖아요. 저희 조기축구를 다니는데 조기축구에서 스로잉 뒤로 던지면 욕 엄청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앞으로 프로라- 던져야 돼.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예를 들어 조기 축구는 딱 뒤로 던져서 네. 뒤에 있는 선수가 볼을 제대로 컨트롤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무조건 앞으로 던져야 돼. 앞으로. 왜냐면 조기 축구는 딱 이거에서 제대로 어. 받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기 축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0%라고 했잖아. 아마 조기 축구는 뒤로 던져도 50%잖아. 조기축구 나중에 논문도 따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선수의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다음에 프로 선수면은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리고 기본이 안 되면 이 통계도 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좀 이런 세트피스 코치들이 좀 등장하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지 않을까. 사실 그러면서 사실 수비 방법도 요즘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잡아 그냥 너는 누구 나는 누구 그래서 그냥 한 명씩 다 계속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요즘은 사실 맨마킹이랑 지역방어를 혼합하지 않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거의 수비에. 믹스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옛날에 지역방어 도입돼서 욕 많이 먹었어요. 리오 퍼디언드가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다. 왜냐면 리버풀이 지역방어 도입자 맨날 먹혔거든요. 근데 요새는 지역방어가 맨마킹 말 그대로 혼합 안 하면은 그야말로 미친놈인 거죠. 이런 지오바니비오 같은 사람들이 다 1대1 맞네? 갖고 놀기 좋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트피스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요즘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농구에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다 한 선수가 이제 다른 수비수의 길을 막는 벽이 돼주는 벽이 돼주는 그런 플레이, 농구 플레이인데 요즘 축구 세트피스에서 스크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스크린을 뭐 한 선수가 딱 모여 있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상대 수비 그 맨마킹을 하고 있으면 그 선수를 스크린 써서 떨어뜨려 그렇죠. 진로 방해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 수비 벽 설 때 밑에 안 막았잖아요. 맞아. 누워 있잖아요. 요즘은 맨날 항상 누워 있죠. 누워 있잖아.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뭐 세트피스 이게 뭐 우리가 세트피스를 공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격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공격하는 방법이 2,400가지가 있으면 수비하는 방법도 사실 그만큼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이제 4,800개가 있을 수 있죠.
돼요. 왜냐면 반반이잖아, 반반. 반대로만 생각하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아니 근데 지한이변은 공격만 4,800개라고 얘기했어요. 와. 그럼 공격만 담당하는 거예요. 거의 나루토 우즈바키 나루토 인수. 옛날에 누구지 그 그림자 분신이요? 사루토비 하루제 나루토에서. 아, 그럼 곱하기 2개 할 수 있겠네. 수비 전술까지 생각하면. 아니 다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세트 피스도 요즘 더 기대하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코너킥 나오면 그냥 차나보다 코너킥 차나보다 그냥 좀 막나보다 네. 넣나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좀 생각해보면 위협적인 상황에서 볼을 걷어낼 때 코너킥으로 많이 걷어내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조금 이젠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냥 전통적 관념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골키퍼나 수비수나 뭐 뭔가 불안하면 그냥 차내라. 그냥 코너킥 줘라. 어차피 골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는데 이제는 더더욱 갈수록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런 코너킥을 내주는 상황도. 그래서 이렇게 세트피스 코치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앞으로 어쨌든 더 뭐 월드컵을 하건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를 하건 뭐 리그 순위 경쟁을 하건 세트피스가 더욱더 앞으로 중요해질 거니까 앞으로 더 이 세트피스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코치들 전문가들 앞으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